한스크린 과학을 말하다 제5부의 3장 뇌와 정신입니다. 재미있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첨단 그 생물학 혹은 유전 공학, 의학, 아,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아, 현대 과학에서 뇌의 문제는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현상이 뇌의 기계적 작용이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음, 어떤 근원이 있냐, 그런 얘기겠죠. 앞에서 쭉 내려온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심신의 문제예요. 마음과 몸. 그러니까 뇌는 몸이죠. 거기 뉴런이라고 하는 그 작용도 있고 아주 너무 복잡해서 너무 전문적이라서 제가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읽으면 그런가 보다. 전문 용어가 나와도 따라갈 정도에 불과해요. 그 뇌를 기계적인 음, 작용으로만 보냐, 아니면 인간의 총체로서 그 작용에 제한받지 않느냐, 제한받지 네,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러냐, 그런 음,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뇌의 작용일 뿐이다 하면 모든 철학, 인문학, 예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뇌만 잘 작동시키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인간 범죄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뇌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예,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뇌의 과학을 실증적이고 인과론적이고 기계론적인 결정론에 근거해서만 본다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겠죠. 천사가 되든지 괴물이 되든지. 그건 이제 인간이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옳지 않겠어요?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치고 사실이 뭐냐 하는 걸 찾는 게 우선적인 거겠죠. 인간 정신 있잖아요. 의지도 포함된 것, 총체적인 지적 활동입니다. 정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임이 개통 발생적 사적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개통 쭉 조상이 같은데 쭉 퍼져나가잖아요. 동물들이. 거기에 이제 한 인간의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그때에 따라서 행동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되었다. 인간 정신도.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다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침팬지의 뇌나 인간의 뇌나 비슷하다는 거죠. 인간의 지적 능력은 유인원에게서도 그 초기 단계가 일부 나타난다. 따라서 뇌 없이는 물질로서의 뇌예요. 당연히 물질이죠, 뇌는. 뇌 없이는 정신도 존재할 수 없고 특정 뇌 중추의 활동 없이는 지적 성취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자. 그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현대 과학에서는 뭐, 예, 현대 과학의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은근슬쩍 넘겨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죠. 여기서 인간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이 순전히 뇌작용으로만 다 된다면, 설명이 된다면, 그럼 신학은 설 자리가 없어지겠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설명한다. 뇌의 물리화학적, 물리적이기도 화학적이기도 한 거예요. 특이하죠. 작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인간 정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이것이 뇌의 생리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대상에 매료될 만도 하다. 재밌겠죠. 그걸 연구하면. 진화가 인간의 뇌라는 자연의 걸작품을 만들어냈으니 말이다. 대단한 거죠.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이 시스템에 비하면 간단하게 이를 데 없다. 그렇죠. 그 예술가들의 그 예술적인 상상력을 컴퓨터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쭈글쭈글한 회색 덩어리는 유인원의 뇌보다 조금 더 클 뿐이지만 조금이 아니라 제법 더 클 거래요, 많이. 뭐 그건 표현하기에 따랐으니까, 달라지니까 괜찮고, 100억 개가 넘는 뇌 세포가 활동하는 층 구조와 기능적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100억 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세포가, 뇌 세포가. 우리 이 몸에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뇌 아니겠습니까? 피도 제일 많이 쓸 거래요, 뇌가. 뇌 세포는 수십억 개의 신경절로 결합되는데 그 길이만도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아,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아닙니까? 뇌의 작용은 유전적 기질의 결과도 사회적 학습의 결과도 아니다. 뇌의 작용은 유전적 기질의 결과, 유전적인 거 아닌가? 뇌는, 뇌 작용은? 근데 그거를 넘어선다는 거죠. 네네. 뇌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처럼 유년기 이래 정체된 물질이 아니다. 뇌는 놀라운 유연성과 재생력과 변화 능력뿐 아니라 자아와 세계를 인지함에 있어서 탁월한 안정성을 보여준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결합과 해체를 일생 동안 반복한다. 음, 그러니까 뇌 세포도 예, 한 인간의 뇌 세포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평생 수도승으로 살았던 사람의 뇌와 노름판에서 살았던 사람의 뇌가 똑같은 그, 어, 그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겁니다. 뇌 자체가 달라지겠죠. 최근 몇 년 동안 뇌의 신경생리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식을 제공했다. 양정, 양, 전자방출, 단층, 단층 촬영술, PET,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 MRI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자기 공명 영상법인데, 음, 하여튼 뭐, 우리 몸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같은 첨단 촬영 기법의 도움으로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정신 활동이 활발할 때는 신경세포가 다량의 산소와 당을 요구하므로 활성화된 뇌 영역의 여러 부위에서 큰 소량의 증가가 측정된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따라서 의식 상태들도 다양한 뇌 영역의 활동성과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뇌피질 전문 용어가 나왔네. 그것도 크게 일부와 관련된 것만 의식 될 수 있을 뿐, 그 밖의 과정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의식되지 않는다. 그 MRI로도 다 찾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연구에 따르면 정신의 총체적 과정은 뇌 신경세포들 간의 전기화학적 반응과 밀접히 관련되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건 있고, 이는 물리학의 자연 법칙에 따라 기능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기계적으로 그는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지 물리학과 생물학의 전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뇌 생리학의 인본적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거든, 지금 말하는 뇌 신경 세포들의 뭐 전기화학적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철학자와 신학자는 신경생물학자와 토론하려 들지 말 일이다. 안 되는 거죠. 그 대화의 장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어야죠. 인간에게 자유로운 사랑으로 보답받고 싶어하는 심지어 인간을 부자유와 공포에서 구원한다는 신의 육화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해인데, 자유의지 때문에 너무 성급하고 교의적으로 토론에 끌어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맞지요, 이렇게 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음, 그, 뇌 신경세포의 전기화학적 반응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교의학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연과학자와 말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평행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연과학자의 학문적 성취를 충분히 인정하고 난 후, 그래도 행여 독단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기탄 없이 물을 기회를 놓치고 만다. 뇌과학자에게도 그렇게 물을 수 있다. 자기들의 뇌 연구로 인해서 얻어진 결론을 독점할 수 있는 과학은 없기 때문이다. 철학자와 신학자가 생물학적 뇌 연구를 염두에 두어야 하듯 뇌과학자도 철학과 신학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건 뭐 푸넨베르크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지 이쯤에서 나는 이런 이전 투구에서 벗어나 서로 흙탕물에서 싸우듯이 자기 입장만 삿대질하면서 내놓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둘 접점 찾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질문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어 보자. 자, 이 한스킹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부가 우리의 생각을 많이 열어주고요. 그렇게 어,
주는 그런 도움을 통해서 또 다른 분야까지 우리가 훨씬 깊이 알게 됩니다. 네, 그게 공부의 특징입니다. 하나를 알게 되면 관점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것에 대한 관점도 열리게 돼요. 자, 3장의 2번. 자유의지는 환상인가? 자유의지는 정신의 문제거든요. 정신이 잘 활동해야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거죠. 자, 좀 빨리 가볼까요? 뇌과학자들은 특정한 의식작용이나 상태와 육안으로 확인되는 특정 뇌 영역의 활동성 혹은 뇌 영역을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미시 회로관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뇌에다가 뭐 만약 꼽아놓고 뭐 연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 신경세포의 회로, 이런 연관된 얘기입니다. 의심할 바 없고 환영을 받을 만하다. 신경생리학자들은 이런 소견을 토대로 인간의 자의식에 관한 중대한 논제를 도출하기 시작했다. 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신경생리학자들은 우리가 속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뇌 신경세포의 무의식적 작용은 우리의 의지를 늘 앞지른다. 브레멘의 게라하르트 로트는 어, 로트는 인간의 최종 결정이 뇌 깊숙한 곳의 기저핵을 포함한 대뇌변연계, 즉 감정적 경험의 기억에 기인한다고 본다. 의식적 자아는 우리 행위의 진짜 주인이 아니면 심하게 말해 자유의지는 기만이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인간은 사고, 느낌, 원의, 행위의 계획과 실행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자아는 그런 상황과 행위들을 스스로 유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착각이다.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관찰과 실험은 우리의 사고와 의도가 주로 특히 전두엽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연계에 의해 유발되고 조종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느낄 뿐이라는 건가요? 그 뇌의 작용으로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 자유의지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건가요? 따라서 감정이 행위 유발자라는 생각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과거의 상상처럼 완고한 기만이다. 감정이 내가 기뻐서 막 손뼉 치고 노래한다. 이게 기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의도와 결정, 생각과 원의, 원래 뜻 이런 것들은 생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모든 것을 무의식이, 즉 대뇌변연계가 조종한다. 대뇌변연계가 무의식을 작용하는군요. 이럴 때면 한 인간이 성범죄자가 될지 말지 유년기에 이미 결정하는 것도 대뇌변연계라는 것이다. 이건 너무 지나치네. 물론 로트의 이런 견해는 신경생리학적 지식을 법과 윤리에 적용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전부 이렇게 뇌의 작용이지 자기가 자유의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유에 대한 일상적 경험이 전부 헛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신경과학적 실험의 결론들이 철학적 가정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채색되었는가? 프랑크푸르트, 막스 플랑크,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볼프
신거도 불법 신거예요. 징후예요. 음. 우리 직관은 결정의 책임이 자아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파란만장한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신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뇌의 작용과 자율적 무의식적 작용 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신거의 관점은 신거가 아니라 독일 사람이니까 징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이렇게 번역을 했지. 징어인데. 증거, 징어, 이래 정확하게 말하면 징어입니다. 징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뇌의 작용과 자율적, 무의식적 작용 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다. 징어의 관점은 불확실한 순간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행동을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달리 행동했을 것이라는 진부한 인식을 고려한다. 논리학에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바를 전제로 삼는 이러한 논법을 선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 혹은 순환 논증이라고 부른다. 넘어가겠어요.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쥐가 나려고 그러네요. 그는 달리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라는 식이다.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식에 의해 구조화되고 그것의 도움으로 증명된 것만 경험적으로 확증할 때 뇌과학자는 순환 논증에 빠지기 쉽다. 뇌과학자의 위험성입니다. 물리학자나 화학자의 자격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인간을 유일무이한 개별적 역사적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 흔하고 흔하게 쌓인 게 다 인간이었는데 뭐 독보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나? 철학과 신학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는요. 자유의지란 기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들이요. 3장에서 3번 여기까지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죄와 책임에 대한 신경과학의 무관심. 그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뇌가 시켜서 한 건데 뭐 히틀러가 잘못이 뭐가 있어? 그렇게 뇌가 작용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 결정론에 따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안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데 어쩔 겁니까? 앞에 논중들을 보면 로트와 같은 신경생리학자가 단기적 실험들을 근거로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는 자신의 신경과학적 가설을 근본적인 명제의 증명의 문제를 얼마나 태연하게 형법에 적용시키는지 놀라울 따릅니다. 형법이 죄와 책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죄를 졌다고 그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칙은 옳고 그름을 올바르 자유롭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 옳고 그름을 자유롭고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없으니까 저 뇌과학에 의하면 그럼 죄와 책임의 관계를 그래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할 때만 죄와 책임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과학 이 결정론 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르면 세상은 윤리와 법과 자유의지와 옳고 그름과 뭐 등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형법도 인정한다. 그러나 정신은 원칙적으로 뇌 신경의 부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죄책감을 갖지 마라. 모든 것이 환상이다. 라는
신경과학적 가설이 범죄자를 어떻게 거짓으로 위로하는지 생각해 보자. 예, 나오네요. 나치. 예,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입에 담기도 싫다. 로트의 연구가 발표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자란트 주에서 5살 난 남자아이를 수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독일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독일 전역에서 매년 15,000명의 아동을 성폭행하는 범죄자들은 뇌 번연계의 메커니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뇌가 작용한다는 거죠. 또 그 때문에 완벽한 과학적 알리바이를 통해 죄와 책임을 면하게 되는가? 그래도 되냐 이거죠. 희생자와 그 부모들은 아동 성폭행범들의 죄악에 대한 신경과학의 무관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음. 사회 규범이 전반적으로 경시되는 마당에 로트처럼 개인의 책임과 공과에 대해 세밀히 따지지 않고 사회 규범의 침해만 들먹이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 베를린의 한스 루드빅 크레보 같은 법정신의학의 권위자들은 뇌과학자들이 뇌 해석자 노릇까지 해가며 메커니즘을 갖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놀란 시민과 기자들 앞에서 각종 영상을 보여주며 자유의지를 반박하고 법적 책임이 허구임을 선포하는 세태를 미심쩍어 한다. 그렇게까지 나갔어요. 법적 책임이 허구다. 그럼 세상 모든 게 환상이네. 뇌의 환상. 사실 PET 영상에서 법적 책임의 문제까지는 한없이 먼 거리다. PET가 뭐야? 앞에 나왔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이성적 사례가 우리의 결정을 지배할 수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때다. 2005년 1월부터 튜빙겐 대학 병원에 340만 유로짜리 유럽 최첨단 진단 기기가 도입되어 다들 흡족해 했다. 그것은 컴퓨터 단층 촬영기 CT와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기 PET, PET가 그거군요. 조합으로 최소 크기의 암세포 덩어리까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선언하는 신경과학의 가설은 각종 첨단 기기 덕분에 놀라운 진보를 이룩한 뇌 연구가 오늘날 치매, 파킨슨병, 정신분열증, 우울증 같은 중병을 퇴치하고 자율성과 결단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만 선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병을 고치고 뭐 그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허구로 만드는 것뿐이죠. 뇌. 뇌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 소설가였죠. 그런 뇌과학의 기본에서 쓴 겁니다. 읽으면 다 뇌의 작용에 불과한 거예요. 기계적인 작용인 거예요. 뇌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죠. 이런 가설은 인간이 싸늘한 자동 생존 기계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도 촉진한다. 신경세포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의식을 조작하는 온갖 개입에 속수무책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뇌를 조작해서 얼마든지 그 로봇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뇌과학자들도 인간의 뇌와 유인원의 뇌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환원주의적 행태의 문제점을 점차 의식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단순히 그 어 기계적인 뇌 메커니즘에만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대신 원숭이는 나무 타는 능력이 뛰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스꽝스러운 평준화의 일례다.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뇌 연구의 진보를 인정했으니 이제 그 한계를 명백히 할 때가 됐다. 아, 뇌 연구가 참 대단하네요. 그 한계를 명백히 할 때가 됐다. 재밌겠죠? 한계를 어떻게 밝히나 좀 따라가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